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자 직원들이 허둥지둥 서류를 움켜쥐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단 한 줄의 통역이 어긋나면 수천억 규모의 계약이 무너지는 자리. 그러나 정작 회사가 의지하던 통역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중국 대기업 총수 러즈밍 회장의 시선이 얼음장처럼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숨조차 크게 들이쉬기 어려운 공기였죠. 저는 그 회의실 앞에서 청소 수레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멈추지 않던 마음의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고 손끝이 조용히 수레 손잡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걸음. 그 조용한 한 걸음이 방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서늘하게 얼어붙었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의 시작이었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이 푸동 지구 마천루 88층. 저는 그곳에서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황푸강은 아름답더라고요. 하지만 제 손은 세제 냄새로 얼얼했습니다. 28살 청년이 이렇게 외국 땅에서 청소부로 살아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야, 한국인. 여기 화장실 좀 더 닦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중국 직원들의 빠른 말투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거래처 사기로 회사가 무너졌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으셨습니다. 60세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셨죠. 저는 대학에서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공부했지만 한국에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빚독촉은 매일 이어졌고 병원비는 계속 쌓였습니다. 라연아, 너라도 살아야 한다. 중국 가서 뭐라도 해봐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행 가방 하나 끌고 상하이로 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한국인은 오래 못 버티더라. 그래도 열심히 해봐. 러신 그룹 인사팀 담당자가 청소복을 건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란색 작업복에 러신 그룹 시설관리부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아닌 역할로만 불리는 삶이 시작됐어요. 제가 맡은 구역은 80층부터 90층까지 경영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회의실을 정리했어요. 직원들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저 사람 한국인이래. 외국인 청소부 쓰나? 회사가 그렇게 돈이 없나?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잃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매달 아버지께 송금을 해야 했고 병원비도 보내야 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지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중국 직원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가다 말했어요. 한국인은 김치 냄새 나서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밥을 빨리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85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상하이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걸레를 들고 서 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라연아, 나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다. 라연아, 너 거기서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통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청소를 마저 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두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언어가 제 귓속으로 들어왔어요. 러시아어였습니다. 이번 계약 솔직히 불안해. 중국 쪽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리도 히토류가 필요하니까.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거든요. 대학 시절 러시아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히토류 계약, 불안한 조건, 필요성과 타협.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두 남자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저 대화를 알아들었을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중국 직원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쪽 손님들이 오셨는데 통역 준비는 됐어? 내일 회의 때 통역 싸우기로 했어. 히토류 계약 중요한 건데 실수 없어야 해.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중국 직원들은 내일 회의를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 쪽은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대화가 같은 건에 대한 것임을 직감했어요. 내가 만약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부였습니다.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아버지께 송금 확인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요. 병원비도 같이 넣었으니 꼭 병원 다녀오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고맙다, 아들. 몸 챙겨라.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또 출근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회의실을 정리했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한국인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복도에서 러시아어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러시아 사람들과 중국 경영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대형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러 회장님, 통역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좋아. 이번 계약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회의실 앞을 지나갈 때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중국어와 러시아어가 뒤섞인 대화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러지밍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무슨 일이야?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러시아 쪽 방문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였습니다. 무슨 소리지? 저는 그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 사고 소식 이후
회의는 급하게 연기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러시아어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누가 청소부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7시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있는데 러싱 그룹 직원들이 급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새 통역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상하이에 많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히토류 계약은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일반 통역사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이틀 뒤로 다시 잡혔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지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중국 직원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거든요. 히토류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러시아 쪽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만약 이번 계약이 깨지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계약 내용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한 직원이 제 앞을 지나가다 말했어요. 중국어로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한국인 청소부 주제에 회사 식당을 쓴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었고 항변할 수도 없었어요. 오후에는 85층 대형 회의실을 청소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여러 나라 기업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 카자흐스탄, 독일, 한국 기업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화이트보드를 닦으면서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한광전자라는 한국 기업 이름도 보였습니다. 여기 한국 회사도 관련되어 있구나.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을 떠나 이곳까지 왔는데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큰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청소부로 그 이름들을 닦아내고 있었고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청소부로 일하는 허메이 씨였어요. 라오스 출신인 그는 저보다 6살 많았고 이곳에서 일한 지 3년 됐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말을 거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허메이 씨가 복도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였어요. 통역사 문제로 경영진들이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 러 회장님이 화를 많이 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라현, 우리는 그냥 조용히 일이나 하자. 저 사람들 문제에 끼어들면 안 돼. 허메이 씨의 말은 옳았습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88층 복도를 청소하는데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러즈밍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통역사를 못 구하면 계약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미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다른 중국 기업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정보도 들어왔다고 했어요.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데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청소부가 무슨 통역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8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중국 경영진들이 함께 나왔는데 표정들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복도 구석으로 비켜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통역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계약을 하겠어. 내 말이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카자흐 쪽은 어때? 거기도 히토류 가지고 있잖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계약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어요. 중국 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안 되니까 러시아 쪽의 진짜 생각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청소 도구를 꽉 쥐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중국 경영진들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하시다가 거래처 사기로 모든 걸 잃으셨던 아버지. 만약 그때 누군가 미리 알려줬더라면 달라졌을까요? 핸드폰을 켜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뒤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아버지 목소리는 여전히 기침 섞인 소리였습니다.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다음 주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꼭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청소나 하면서 월급이나 받고 살 건가요? 제가 가진 능력을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숨어 지낼 건가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결심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말하자고요.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제가 러시아어를 할 수 있다고 말하자고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85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벌컥 열리면서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러즈밍 회장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직원이 회장님 앞에서 무언가 보고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회의실 안에서 러시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어였어요. 화가 난 듯한 억양이었습니다. 안 좋은 교류인데? 저는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러즈밍 회장님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셨고 곧이어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직원들이 급하게 오가며 서류를 들고 뛰어다녔어요. 허메이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회의실 안에서 나오는 러시아어가 계속 들렸어요. 통역사가 여전히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예정된 통역사는 병원에 입원 중이고 급하게 섭외하려던 다른 통역사는 일정이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러시아 측 대표단은 오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러즈밍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얼굴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에게 뭐라고 지시하셨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에서 러시아어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맞아.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낫겠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이 계약이 깨지면 러싱그룹은 큰 손실을 입을 거고 아마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 발걸음을 떼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거절당할 것 같았고 비웃음 당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한국인 청소부가 왜 이쪽으로 오는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러즈밍 회장님과 경영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러시아 대표단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러즈밍 회장님이 눈을 찌푸리며 저를 보셨어요. 누군가 중국어로 청소부는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저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러즈밍 회장님이 차갑게 물으셨어요. 뭐, 내가 뭘 어떻게 도와? 저는 러시아어를 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인 청소부가 러시아어를 한다니 말도 안 된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리즈밍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회장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무슨 농담이야? 당장 나가. 회장님, 저는 정말로 러시아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했고 지금 저 러시아 분들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회장님이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지금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말해봐. 회의실 반대편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중국어로 통역했어요.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포기하고 다른 중국 회사와 접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러즈밍 회장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러시아 대표단 쪽을 쳐다보시더니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내가 통역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한참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을 둘러보셨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좋아. 한번 해봐. 하지만 실패하면 내 인생 끝이다. 알겠나?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러즈밍 회장님이 러시아 쪽을 향해 손짓하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옆 통역석에 섰어요. 회장님이 중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러시아어로 통역했어요. 오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계약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러시아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중국어로 통역했습니다. 당신들의 진정성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청년이 정말 제대로 통역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러즈밍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통역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히토류 공급 물량, 가격, 납기일, 품질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저는 양쪽의 말을 빠짐없이 통역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대학 시절 배운 전문 용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단 중 한 명이 복잡한 기술 용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확한 중국어 표현을 찾아냈고 그 의미를 전달했어요. 러시아 쪽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양쪽의 대화가 점점 원활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회의가 끝났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러즈밍 회장님과 악수를 나누며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통역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러시아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가고 중국 경영진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실에는 러즈밍 회장님과 저만 남았어요.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름이 뭐지? 박나연입니다. 박나연, 너 지금까지 청소부로 일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내일부터 글로벌 전략 본부로 오라. 정식 통역사로 일하게 될 거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회장님이 회의실을 나가시려다 다시 돌아보셨습니다. 아, 그리고 박나연. 네, 회장님. 48시간 안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독일한국 4개국 히토류 시장 분석 보고서를 내놓아.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말씀을 마치고 회장님은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48시간 4개국 시장 분석. 청소 근무는 어떻게 하죠? 잠은 언제 자죠? 하지만 이건 기회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1시간 전만 해도 저는 청소부였는데 지금은 48시간 안에 시장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허메이 씨가 복도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허메이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라현, 정말 대단해. 하지만 조심해. 회장님은 무서운 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실패하면 끝이라는 말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허메이 씨와 헤어진 뒤 저는 인사팀으로 갔어요. 제 근무 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청소부가 왜 여기 왔냐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지시로 며칠간 특별 업무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직원은 확인 전화를 걸더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박나연 씨, 당분간 청소 업무는 면제됩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한국인 또는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사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히토류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된 논문과 보고서들을 모았습니다. 4개국 시장 현황, 가격 동향, 공급망 구조를 파악해야 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녁 6시가 됐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료를 들고 회사 컴퓨터실로 갔습니다. 밤새 작업할 각오를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여전히 기침 소리와 함께 들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통화를 끝내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러시아 히토류 시장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생산량, 수출 규모, 주요 거래선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카자흐스탄, 독일, 한국 순서로 자료를 모았어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경비원만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자료를 분석했어요. 눈이 침침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러시아 시장 분석이 끝났습니다. 카자흐스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타자를 너무 많이 쳐서 손목도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새벽 5시 잠깐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5분만 자려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독일 시장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침 7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지끈거렸고 눈은 충혈됐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 시장 분석을 끝냈어요. 허메이 씨가 컴퓨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라현, 밤새 여기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메이 씨가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건네줬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 어제 점심이 마지막이었어요. 오전 내내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그래프를 만들고 표를 정리하고 결론을 작성했어요. 4개국 시장을 비교 분석하고 러싱 그룹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오후 3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45페이지였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프린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8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보고서를 들고 회장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비서가 저를 쳐다봤어요. 초췌한 제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내선 전화로 회장님께 보고했고 곧 들어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회장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러즈밍 회장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보고서 완성했나?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첫 페이지를 펼쳐보셨어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회장님이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너 혼자 쓴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보고서를 다시 내려다보셨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고 기다렸어요. 앉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나현, 넌 대체 누구냐? 글로벌 전략본부로 발령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은 85층 구석 자리였어요. 예전에 청소했던 그 복도 끝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복도를 걸레로 닦았는데 지금은 정장을 입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한국인 청소부에서 갑자기 본부 직원이 된 저를 곱게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오후 급하게 회의 소집 공지가 떴습니다. 한국 기업 한광전자와의 기술협력 협상이었어요. 저는 참관 자격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러즈밍 회장님과 중국 측 경영진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고 곧이어 한국 측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중 한 분이 한승우 상무님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러즈밍 회장님이 제안한 조건에 한국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승우 상무님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측에서는 이번 계약을 신뢰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난번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그런 태도가 매우 무례하다고 느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역사가 그 말을 중국어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러즈밍 회장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일정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미 설명했다며 한국 측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측의 온도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측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었고 중국 측은 비즈니스적 판단일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승우 상무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계약이 깨질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러지밍 회장님이 눈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제가 감히 회의에 끼어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승우 상무님을 향해 한국어로 말했어요. 상무님,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한승우 상무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한국말이 들리자 다른 한국 측 인사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기업 문화에서는 일정 변경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 오히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능력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중국 측은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승우 상무님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당신은 한국 분이신가요?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상무님이 의자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엔 중국어로 러즈밍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신뢰와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배려 하나가 장기적 파트너십을 만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도 조금 생각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양국 기업의 신뢰 구축이라는 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지밍 회장님이 한승우 상무님을 보시며 중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난번 일정 변경에 대해 한국 측이 불편하셨다는 걸 미처 몰랐다고,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신다고 전했어요. 한승우 상무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며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 정말 한국 사람이었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한국어 감사 인사였습니다. 회의는 다시 시작됐고 이번에는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됐어요. 제가 중간에서 양측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고 문화적 맥락까지 설명했습니다. 2시간 후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한국 측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가며 저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승우 상무님이 명함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박나연 씨, 나중에 한국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광전자 한승우 상무. 명함 속 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모두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러즈밍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너 잠깐 나와봐.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회장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회장님이 창문 앞에 서서 상하이 야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박나연. 네, 회장님. 오늘 내가 한 행동, 허락도 없이 회의에 끼어든 거였어.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실수했구나 싶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잘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 작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너를 중국한국 협력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한다. 준비해. 말씀을 마치고 회장님은 복도를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책임자라니. 일주일 전까지 청소부였던 제가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라연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프로젝트 책임자가 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업무량은 이전보다 몇 배로 늘었어요.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과의 계약을 동시에 관리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어요. 어느 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러즈밍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히토류 기술 설계도가 유출됐다는 보고였어요. 대만의 경쟁사가 우리와 거의 동일한 기술을 확보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내부 스파이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장님은 보안팀에 즉시 조사를 지시하셨어요. 모든 직원의 이메일과 파일 전송 기록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누군가 회사를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근 프로젝트 관련 인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 전에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복도 끝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는데 뭔가 눈에 띄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예전 청소부 습관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저는 몸을 굽혀 그 종이를 주웠어요. 종이에는 광둥어와 러시아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몇 개 단어만 읽을 수 있었어요. 전송, 계좌 완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보통 메모가 아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 종이를 넣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회사 내부 인원 명단을 다시 확인했어요. 광둥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명단을 정리하다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린제나우 엔지니어였어요. 대만 출신으로 광둥어가 가능하고 러시아 유학 경험이 있다고 프로필에 적혀 있었습니다. 히토류 기술팀의 핵심 인력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심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오기 전이었어요. 저는 기술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린제나우 엔지니어의 자리 주변을 살펴봤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 속에서 또 다른 찢어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좌번호 일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짜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히토류 신기술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쓸모없는 데이터들로 채웠어요. 그 파일을 공유 폴더에 올렸습니다. 접근 권한은 기술팀 전체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파일에 추적 장치를 심어놨습니다. 누가 이 파일을 열고 복사하고 전송하는지 모두 기록되도록 설정했어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 추측이 틀린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알림이 왔습니다. 누군가 그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시각은 밤 10시 32분, 위치는 85층 기술팀 사무실, 접속자는 린제나우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파일을 복사한 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외부로 전송해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였죠. 저는 회사에 남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건물 안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보안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놨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85층을 지켜봤어요. 린제나우 엔지니어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파일 추적 프로그램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송 완료. 누군가 방금 가짜 자료를 외부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증거를 들고 러즈밍 회장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파일 전송 기록, CCTV 영상, 찢어진 메모 사진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비서에게 긴급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니
회장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린제나우 엔지니어가 기술을 유출했다는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시더니 내선 전화를 들으셨습니다. 보안팀장을 즉시 부르라는 지시였습니다. 30분 후 린제나우 엔지니어는 보안팀에 연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대만 경쟁사로부터 거액을 받고 기술을 빼돌렸다는 게 확인됐어요.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즈밍 회장님은 저를 다시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칭찬과 함께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린제나우 엔지니어가 사용했던 자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서랍을 열어보니 또 다른 서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린제나우가 받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홍콩과 마카오 계좌로 거액을 보낸 기록이었어요. 금액은 4억 위안이었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계좌 명의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러즈밍 회장님의 친인척 명의였습니다. 비자금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장님의 비리였습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저장해뒀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누군가 제 자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류원칭 여사님이었어요. 러즈밍 회장님의 부인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라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여사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사님은 저를 빈 회의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뭔가 알게 됐다는 걸 알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사님은 작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이것도 필요할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죠. 봉투 안에는 더 많은 계좌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자금 규모는 제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해주세요. 여사님은 제 손등을 가볍게 스치고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사회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자료를 정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요. 비자금의 흐름, 계좌 내역, 관련 증거들을 한 장 한 장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USB에 담아 회사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사회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이사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러즈밍 회장님도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USB를 꽉 쥐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러즈밍 회장님도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박나연 부총경리가 특별 보고를 하겠습니다. 비서의 소개가 끝나고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고 프로젝터를 켰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홍콩 계좌 명세서가 떠올랐습니다. 4억 위안이라는 숫자가 이사회실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러즈밍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비자금 조성 경로, 명예 세탁 과정, 관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러즈밍 회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건 날조다. 이자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회장님 친인척 명의로 된 계좌들, 부동산 매입 기록, 해외 송금 내역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사 중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계감사를 즉시 실시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즈밍 회장님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셨어요. 1시간 후 긴급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러즈밍 회장님은 직이 해제됐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통보도 함께였습니다. 이사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제가 뭘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청소부였던 제가 대기업 총수를 끌어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주 임시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새로운 경영 체제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류원칭 여사님이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주요 주주 자격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박나연을 글로벌 전략본부 총경리로 임명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어요. 28살 한국인 청년을 CEO로 앉힌다는 건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구했다는 평가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총경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취임식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러신 그룹 전 직원이 1층 로비에 모였어요.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허메이 씨가 보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유리 케이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입었던 파란색 청소복과 빗자루가 전시돼 있었어요. 시작은 언제나 바닥에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취임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88층 회장실이 제 공간이 됐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황푸강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어요. 화면을 켜니 한국 시골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라연아, 뉴스 봤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곧 한국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천천히 와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상하이의 하늘은 맑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청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바닥에서 시작으로 정했어요. 첫 장학생 선발 공고가 나갔고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지원서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학업을 포기한 사람, 외국에서 힘든 일을 하며 버티는 사람, 꿈을 간직한 채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85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했던 그 복도였어요. 지금은 새로운 청소 직원이 걸레를 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CEO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시작은 누구나 바닥이니까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가 멍하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러신 그룹은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어요.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한승우 상무님이 상하이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상무님을 회사로 모셨어요. 로비에 전시된 청소복을 보시며 상무님이 말씀하셨어요. 박 총경리, 대단하십니다. 이런 스토리는 영화로 만들어야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 거죠. 상무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상하이에 새로 생긴 한식당에 갔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든 제 모습이었어요. 허메이 씨가 몰래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때때로 인생을 뒤집는다고요. 제가 통역을 자원했던 그날, 류원칭 여사님이 증거를 건네주신 그날, 모두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건강하게 계세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그래, 아들아. 기다리고 있마.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때때로 인생을 뒤집습니다. 제 시작은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상하이의 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그 빛 속에 서 있었으니까요.